자, 우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글로벌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요. 미국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미국 월가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9월 1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원래는 FOMC에서 정한 기준금리 선에서 안전하게 움직여야 되는 오버나이트 레포 금리가 막 6%, 좀 지나서 막 10%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때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레포 금리가 막 급등하는 이유를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인세 마감일이라서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계속 변동성을 보이니까 이제 기업들이 현금을 좀 이렇게 보유하려고 한다.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핑계로 댔죠. 그게 제가 미쓰리가 이렇게 딴지를 걸었죠. 그 오버나잇 레포 금리는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그렇게 요동을 친 적이 없는데 기업들의 법인세를 그동안 안 내다가 이번에 처음 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기업들이 현금을 보유하려고 그랬다. 이번에만? 왜 굳이? 자, 그래서 그때 9월 달에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막 급등하면서 월가에서는 2008년도에 그랬고 그 이후에 안 그러다가 10년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떠한 우려스러움을 크게 겪었고 그러자 뉴욕 연방은행에서는 긴급자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월 1일 날, 10월 2일 날, 10월 4일 날 얼마를 풀었다 해서 10월 4일 날 금액을 7,500만 달러로 확대 운영하죠. 2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원래는 한 3천만 달러씩 운영하기로 했죠. 그러다가 2배로 확대했고 그리고 10월 10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내용으로는 11월 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레포뿐만 아니라 6일짜리 그리고 7일짜리 그렇게 15일짜리까지 레포 운영을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결국 그 얘기는 지난번에 9월 17일 날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급등했을 때 법인세를 내야 되는 마감일이라서 그래요. 이거 결국 뭡니까? 그냥 핑계였던 거예요. 그죠? 자, 저는 물론 이 레포 금리가 이렇게 자금을 푼다 이런 문제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난번에 오버나잇 레포 금리가 이렇게 6%에서 10%까지 올라갔대. 그래서 월가가 한번 뒤집혔대. 근데 괜찮아. 그거는 법인세 마감일이라서 그래.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기업이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그래서 그렇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말자라는 거죠. 제가 그때 이렇게 딴지 걸었잖아요. 미국의 법인세는 그동안 안 내고 올해 또 10년 만에 미국의 법인세는 10년에 한 번씩 내는 겁니까? 작년에는 왜 안 그랬어요? 뭔가 이거는 어쨌든 간에 미국 자금 시장 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은 법인세 마감일이니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느니 이렇게 핑계를 댔던 거죠. 그럼 핑계를 댔으면 그게 맞는 거였으면 법인세 마감일 끝났을 테고 그죠? 이제는 중지해도 되는데 계속 11월 4일까지 확대 운영하는 이유, 금액도 확대하고 지금 기간도 10월 10일에서 또 11월 4일까지 연장하는 이유 뭡니까? 계속 단기자금 시장에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자금 시장이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자, 뉴욕 연방은행에서 운영하는 오버나잇 레포 11월 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자, 두 번째.
9월달 미국의 고용지표, 실업률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3만 6천 건. 이제 20만 건은 쉽지 않죠. 그죠? 이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시장 전망보다 부진해서 13만 6천 건이 나왔다. 그런데 고용지표가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실업률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핑계를 대요. 9월 달에 고용자 지수가 13만 6천 건밖에 안 됐는데 기존에 7월 달과 8월 달 신규 고용자 수가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4만 5천 명 증가됐어. 이걸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전 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13만 6천 건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상치보다도 부진했는데 결국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7월달, 8월달 신규 고용이 좋았다. 자, 그런데 질적으로 보면 제조업 부분 고용이 2천 명 감소했다. 이거 좋은 겁니까? 여기에다가 임금 상승률은 감소했습니다. 지금 임금 상승률이 증가해도 부족할 판에 제가 그랬죠. 올해 2019년 들어와서 미국의 고용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제대로 한번 증가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여기에 이날 흥분했던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 자, 실업률이 3.5%였다. 지난달에는 3.7이었는데 3.5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 와우, 미국, 이런 경제를 만든 나를 탄핵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트위터에다가 올렸다고 하죠.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취준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다 계세요. 물론 제가 지금보다 나이가 어려야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아버지가 직장생활 잘 하시고 어머니도 직장생활 하시던 아니면 전업주부시던 저는 나 좋은데 취직할 때까지 그냥 취준생이라고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구석이 있거든요. 엄마나 아빠가 야, 너 취직 안 해? 야, 너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자식 새끼니까 부모님이 계속 용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저는 어떻게든지 비비고 문대죠. 그런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봐 예전처럼 돈을 못 벌어오시네. 눈치가 더 많이 보이게 되고 혹여 아버지가 혹시 경제가 안 좋아서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뭐 합니까? 저는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금융위기 직전에 고용지표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웬만하면 버텼던 취준생들이 경제활동 인구들이 적극적으로 취직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실업수당을 받고 좀 버티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문대는데 위기의식을 느끼면 일을 하려고 든다. 그래서 금융위기 직전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잘 나왔는지, 왜 미국의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이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면서 제조업 경제 지표는 부진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실업률의 불편한 지실이 뭐냐면, 자, 실업률의 수치가, 이 숫자 노름 정말 싫어하는데, 이 실업률 3.5%라는 수치, 자, 3.5를 잠깐 잊어버리고, 실업률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될까요? 실업률 공식은요, 분모에 경제활동 인구가 자리 잡게 되고요. 분자에
실업자 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메모 한번 해보세요. 메모지에다가 실업률 이꼬르 분모에다가 경제활동인구 분자에다가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셔야겠죠. 자,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실업률이라는 그 공식에 참여되는 그런 것들이 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니까 결국 그 얘기는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진다면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뭡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내가 웬만하면 아빠한테 용돈 먹고 이렇게 띵야 좀 웬만하게 버틸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지금. 그러면 안 되겠다. 나 네이버 가기 위해서, 나 구글 취직하려고, 나 삼성 취직하려고, 나 좋은 데 가려고 버팅기고 있는데 더 이상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아니라도 내가 당장 벌어야지라는 상황이 되면 저는 뭐 하게 됩니까? 경제활동 인구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거는요. 경기가 진짜 좋아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질까 봐 경기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제활동 인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지기도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달라요. 경제가 정말 좋아서 그죠? 경제가 정말 좋아서 막 일자리들이 많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진짜 많아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인간이 만든 이런 모든 공식들과 이런 것들도 결국 다 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3.5% 실업률 떨어지는 거 이 지표가 왜곡됐다 조작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앞으로 더 악화될 거라는 어떠한 걱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FED 리슨이라는 행사 기조 연설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좋은 위치에 있으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장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자, 물가 2%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말에 금리 인하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별로 할 생각 없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래서 7월 31일 날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금리를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마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7월 말에 미국 경제 되게 좋은데 그냥 예방주사 맞는 거야. 예방주사 꼭 여러 번 맞아야 되냐? 한 번이면 돼. 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 달인 9월 달에 또 금리 인하하고 지금 이 FED 리슨이라는 행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물가 2%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검토 중이다. 이거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리 인하 또 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요. 지난 2016년 이후부터 유동성이 막 커지면서 증시가 좋아지고 경제 지표가 막 좋다고 얘기했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한 적이 몇 번 없었고요. 거의 없었고요. 한 번 정도 2% 잠깐 도달했었죠? 그리고 아무리 미국 경제가 좋다고 했을 때도요. 연준은 이렇게 연달아서 금리를 인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2015년 연말에 한 번, 2016년 연말에 한 번, 2017년 3번, 2018년 4번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4번 하고 그냥 그것도 한 번 걸러 4번 했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미국은 역사상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 증시를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도 하반기에 7월 달부터 지금 연준은 내리대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 2019년도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거다, 2번 할 거다, 1번 할 거다, 3번 할 거다 할 때 미쓰리가 2019년 미국은 금리 인하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자 4일 금요일 현재 10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75.4%가 됐습니다. 전일에 민간 고용 지표랑 그다음에 그 제조업 지표, PMI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고 또 서비스업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10월 첫 번째 주 경제 지표가 부진하니까 10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까지 올라갔다가 이날은 고용 지표가 좋았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용 지표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아니고 임금 상승률도 아니고 그 실업률 3.5 하나 가지고 미국 경기가 좋았다. 그래서 그나마 90% 인하 가능성에서 지금 70%, 74%까지 떨어진 겁니다. 미국 고용 지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미 미쓰리는 올 초부터 매월 고용 지표 말씀드리면서 이거 짐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을 ING 뱅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월달 신규 고용 컨센서스가 하회했다.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 그리고 임금 증가율이 정체됐다. 정체가 아니라니까요. 감소됐다니까요. 자, 앞으로 소비 시장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견고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앞서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잘 나왔거든요. 이거 왜 잘 나왔어요? 이미 7월 달에 7월 말에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이번에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먼저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을 열었더니 현금은 없어요. 대신 현금보다 위대한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신용카드로 소비를 늘린 거예요. 근데 그걸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 소비가 견고해서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미국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 경기가 전처럼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좋아질 거니까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은 없지만 일단 신용카드로 할부로 긁어놓고 필요한 거를 사서 쓰지 뭐. 이게 인간이 편하기 시작하면서 맛들인 가장 위험한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리스크예요? 매일 스테이크 먹으려고 하는 리스크란 말이에요. 자, 근데 ING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7월달, 8월달 이렇게 신용카드를 긁어댔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이 막 둔화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지갑을 닫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자, ING에서는요, 2019년 12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12월 달,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발표합니다. 자, 지금 지난 10월 4일 날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이제 22 드라기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고요. 라가르드 총재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신임 IMF 총재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가 계속 실망스러울 것으로 본다. 무역 분쟁, 자본 흐름의 변동성, 브렉시트 갈등, 자연재해 예측 불가능 등으로 거대한 경제 붕괴가 닥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가르드 전 총재는 해가 비치고 있을 때가 지붕을 고칠 때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의 임기 마지막쯤에서는 어느 구름에서 먹구름이 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런데 이 게오르기바 현 총재는
나는 지금 상황을 구름이 끼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상황에서 IMF 총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붕 고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약간 긴급한 이야기를 해줬죠. 급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연준은요. 연준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경제 상황은 미국은 여전히 좋다. 그죠? 근데 IMF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IMF를 통해서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당장 에콰도르,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IMF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눈에 팍팍팍팍팍팍 더 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라가르드 총재라든가 이번에 게오르기바 신임 IMF 총재조차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우려는 이번 주에 발표될 IMF 세계 경제 성장률 분명히 하향 조정할 겁니다. 자, 하향 조정하면 뭐가 먼저 움직여요? 유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5일날 오후 6시 30분에 스톡홀름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분 동안 김명길 북한 외무성이 결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성명서를 읽어봤거든요.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 김명길 북한 외무성이 얘기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북한 측이 이번에 스톡홀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조미 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결과물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왔다. 이거 뭡니까? 우리 이렇게 스톡홀름까지 오기 위해서 쉽지 않았다라는 거였고 미국이 옳은 계산법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조미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 즉 뭔가 큰 게 있을 줄 알고 왔다였던 거죠. 그런데 유연한 접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만땅 채웠지만 개뿔도 없었다. 이건 뭡니까? 미국이 뻥카를 내놨다 이런 거겠죠? 자, 북한 측에서 제시하는 게 뭐였냐면 아니 우리가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자, 우리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게트 시험 발사 중단했고 그다음에 북부 핵실험장에 폐기를 진행했고 미군의 유고를 송환하는 등 이렇게 우리 북한은 미국에게 이렇게 많이 베풀었다. 미국이 해달라는 거를 많이 해줬는데 미국은 오히려 15차례 북한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동했고 트럼프가 직접 중지 약속한 합동훈련 군사연습마저 하나둘씩 재개하고 있으며 조선반도 주변의 첨단 전쟁 장비를 끌어들였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실무협상 실패 원인을 미국은 대담하게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수정해야 된다. 대화 재개 불씨 되살려라. 아니면 말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 김명길 북한 외무성의 성명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이 지금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하면서 늘 뭘 지적합니까? 김정은의 나이를 얘기하죠. 나이가 어리면 예. 굉장한 자신감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 북한에서는 지금 북미 관계에 대한 어떠한 그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 키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김정은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미국이 제시한 것들이 있었죠. 뭐 석탄이라든가 섬유라든가 이거 뭐 36개월인가요? 수출 유예준다.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북한을 쉽게 생각했던 거고 미국이 북한 위에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협상을. 그러니까 미국 생각은 이거였죠. 우리가 북한에다가 이 정도 해주면 석탄이라든가 섬유 이거 수출 이거 한 24개월, 36개월 이거 유예해주면
쟤네들이 만족하겠지 되겠지만 야 니네 이 정도면 되는 거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북한은 뭐 하고 있어요? 백화점에서 들어 누워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떼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엄마 아빠가 웬만하면은 우리 다음에 사줄게. 자 이거 그 로켓 그 로버트 다음에 사주고 우리 사탕 먹자. 웬만한 거 가지고 그 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줄 알았지만 그 애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북한에게 제시했던 그 어떠한 당근이 미국은 야 우리가 이 정도만 주면 충분했어 라고 생각했지만 북한이 봤을 때는 웃기고 있네. 야 니네가 우리 북한 문제 이거 잘 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당신 되게 이거 난처할 텐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마인드거든요. 이번에 북한과 미국이 결렬됐을 때 북한은 결렬됐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화 잘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대화 좋은 대화였다고 왜 얘기합니까? 여기서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이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몰릴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대화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결국 이번에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나온 카드는 뭐냐면 역시 북한은 실무 협상을 며칠 앞두고 미사일까지 쏘는 애란 말이에요. 북한은 앞으로 미국에게 더 요구할 겁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양측이 서로 정말 내주기 어려운 것들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은 데다가 무엇보다 어쨌든 미국이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서도 지금 이 북미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재선에 이용해 먹기 위한 그런 목적 의식을 정확하게 김정은이가 알고 있는 한 지금 이 북미 협상의 키는 북한이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잃을 게 없거든요. 자, 영국 문제를 하나 잠깐 넘어가고 가면 지난주에 제롬 파월이 아니죠. 제러미 아니죠. 누구죠? 보리스 존슨. 예, 존슨이 이 브뤼셀에다가 안전장치를 뭔가 이렇게 하는 되게 불편한 그죠? 뭐 아일랜드를 2025년까지 속하게 했다가 북아일랜드를 그거 유럽연합에서 봤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핀란드의 안티 린네 총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9월 말까지 영국이 내놔야지 좀 되지 않냐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슨 총리와 통화해서 일주일 내로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난 10월 2일날 유럽연합에다가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함께 관세 동맹에서 탈퇴하는 대신에 북아일랜드가 농식품 제조업 상품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규제를 따르게 하는 내용을 담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이거 뭐예요? 유럽연합 측에서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자, 결국 존슨이 지난 2일날 이렇게 새로운 협상안을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를 거부했고 자 다시 한번 다른 거 갖고 와봐 라고 독촉했다고 합니다. 존슨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하겠죠. 자,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헝가리에다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31일까지 지금 브렉시트가 연기된 게 아닙니다. 10월 17일까지 영국과 유럽연합이 새로운 합의안에 둘이 서로 협상이 되면 즉 합의가 되면 10월 31일 날 영국은 유럽연합과 합의하에서 브렉시트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합의안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차선책이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으로 넘어가서 우리 1월 31일까지 3개월만 연장해주면 안 돼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이 부탁만 하는 걸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유럽연합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알았어, 1월 31일까지 연기해 줄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될 때까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전문가가 저기 영국 문제는요 1월 31일까지 연기가 됐고요 라고 헛소리하면 어이 당신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제대로 하나 짚어내지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똑바로 체크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죠? 예.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 있으면 저기 영국 브렉시트 문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오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만약에 10월 17일까지 유럽연합과 합의가 안 되면 차선으로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으로 가서 만장일치를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새로운 합의안 나오기도 어렵고 나와도 또 유럽연합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결국 차선책으로 존슨 총리가 1월 31일까지 연기해 주십시오라는 제안을 해야 되고 결국 27개국 정상들이 투표를 통해서 만장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존슨 총리가 헝가리라는 나라가 유럽연합과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헝가리한테 저기 만장일치 안 되게 저기 거부권 행사하세요. 그럼 26개국이 알았어 1월 31일까지 연기해 줄게라고 해도 헝가리가 난 싫거든? 라고 하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31일 날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영국 문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좀 먼저 보면 우선 오늘 중국은 국경절로 휴장입니다. 홍콩도 중앙절로 휴장입니다. 오늘 중앙절 또 홍콩에서 시위하지 않을까요? 예. 지난번에 18살짜리 학생이 다쳤고 또 며칠 후에 또 14살짜리 학생이 또 실탄에 다쳤다고라고 해서 오늘 10월 7일 또 홍콩에서 중앙절에 또 대규모 시위, 마스크를 쓰니 많이 안 쓰겠다 이러면서 홍콩에서 또 노이즈가 발생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10월 9일 한글날 예, 우리나라 증시는 쉽니다. 그러나 돈다방 미쓰리는 쉬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포인트는요.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미중 고위급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자, 요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예, 오늘은 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느라고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깜짝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예상하지 않지만 배제하지도 않는다. 이건 뭡니까? 깜짝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다. 아주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북미 협상이 결렬됐지만 북한은 결렬됐다고 얘기하고 미국은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좋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그래요. 탄핵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뭔가 돌파구로 찾기 위해서 결과가 어찌됐건 결과는 또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다르게 전개시키면 되니까. 이 홍콩 관련돼서 미국 내 중국 관련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는 점, 그죠? 지금 10월 7일 날 홍콩 중앙절에 또 시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10월 7일 중앙절에서 시위는 더 격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홍콩 무력을 통한 그러니까 실탄이 그냥 다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생명을 잃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매우 묘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중국 간의 졸속 합의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점.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죠. 공화당도 마찬가지죠. 자, 졸속 합의를 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근데 이제 미국 트럼프는 뭘 걱정하냐면 졸속 협상을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미국 경제에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미 어떤 곳에서는
미국의 4분기 GDP 경제 성장률 1.8%까지 제시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번 10월보다는 다음 달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오펙 회의에 대해서 오펙 회의 때 뭔가 스몰 딜을 한번 기대해보자. 특히 11월 19일 날 화웨이 규제 유예 만료일이기 때문에 화웨이 규제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아주 극적인 스몰 딜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이고요. 이번 주에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나오고요. 그리고 10일 날 오펙의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나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 미국의 9월 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요, 제롬 파월 의장 연설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미국의 9월 달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표는 사실 나머지 지표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는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 그리고 나머지 경제 지표에 관련돼서는 10월 달 금리 인하. 자, 어떻게?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이빠이 원추, 뭐 이런 거, 예, 이런 분위기로 얼만큼 몰고 갈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미쓰리가 10월 달에 멀미약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는 돈다방 미쓰리에서 연초부터 우리 연말에 LG전자 10만 원 가면 정모합시다라고 지를 정도 그런 장이었다. 자, 웬만큼 실적 좋고 펀더멘탈 좋고 수급 좋고 그런 대형주들 그냥 갖고 그냥 사놓고 안 보면 올라가는 장이었다. 자, 2018년도는 선수들의 장이다. 작년 5월 달에 돈다방 미쓰리에서 바텍이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면서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자꾸 이유를 찾아서 붙여야 될 정도의 그런 증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프로들의 장이에요. 자, 그 차이가 뭐냐면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 읽을 것도 많고 실적도 괜찮고 뭐 대형주고 그죠? 예. 글로벌 경기 좋으니까 더 성장세도 있고 수급도 따르고 그렇게 대형주를 매매하는 장이라면 작년은 그런 대형주가 아니라 종목이 올라가긴 하는데 조금 심오하죠. 그래서 이 종목이 도대체 왜 올라가야 되나라는 이유를 많이 찾아야 되는 장. 자, 올해 뭐예요? 프로들의 장. 이유 없이 올라가는 장들. 내년은요?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팟빵을 통해서 거의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유료 종목, 그러니까 유료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계속 공개하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도 제가 월요일 방송을 올린 다음에 바로 이제 제가 추천 종목을 공개할 건데요. 첫 번째, 분명히 미쓰리는 2017년과 2018년, 2019년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종목을 공개하는 이유는 올해 한 3개월 동안 좀 트레이닝하고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매하기 위한 어찌 보면 간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료 방송을 들으시고 안 사시고 관심 종목에다 두고 미쓰리가 이 종목을 왜 추천했을까? 야, 진짜 이 종목 정말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나?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쓰리가 요즘 2019년도 요 프로들의 장에 딱 맞춰서 제가 종목들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 장중에 대응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사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예, 못 따라가요. 올해는 프로들의 장이에요.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안 되고요. 이럴 수는 있죠. 뭐 비싸지 않으니까 유료 방송 결제하고 제가 드린 종목들 관심 종목에다 두고 이 종목 참 묘하게 움직인다. 이 종목 왜 움직이는 걸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한 100만 원 정도만 100만 원 정도만 생각하셔서
미쓰리는 분할 매수하니까 만약에 제가 드린 종목을 샀는데 100만 원어치 다 사면 바보예요. 한 5만 원어치만, 한 10만 원어치만 사는 거예요. 샀는데 재수 좋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 모르겠는데 일단 사자마자 올라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저는 제가 종목을 얘기하고 하락하는 종목을 얘기합니다. 왜? 코스트 에버러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트레이닝 시켜드리기 위해서 빠질 때마다 균등 분할 매수가 아니라 수량을 많이 사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사야 되는 그 연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말씀드리고 하락하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습용으로.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유료 회비 내는 거, 그러니까 유료 회비 낼 정도만 벌는 걸로 생각하자. 왜냐하면 단순히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해보고 이 연습 기간을 통해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울트라 캡숑 짱 프로들의 장이 될 거라고요. 그럼 그거 지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신컨대 저처럼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직접 정말 장중에 내가 단타를 치는, 내가 정말 100만 원 까먹을 생각을 하고 한번 분할 매수하고 한번 사면 더 역시 나 왜 10만 원밖에 못 샀을까? 그냥 100만 원 다 살 걸.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다 집어치우고요. 내가 종목을 사면 이 가격이 저점이면 좋은데 그 저점이란 확신이 100%면 다 몰빵하겠죠. 근데 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면 더 빠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가격대가 저점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고 기다리기 위한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격이 저점이다라는 그 확신만큼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요. 그럼 또 가격이 싸졌으니까 조금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연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 뭐 하는 짓이냐? 종목 사면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해야지.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멸치 똥 씹는 소리고요. 그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주식 절대 못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수준전까지 다 겪어본 사람이라고. 증권사 다닐 때 우아하게 삼성전자 매매하지 않고 세력주, 작전, 별의별 이 바닥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해본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매매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유료 방송은 돈 벌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내가 한 3개월 동안 지금 판이 우량주 판이 아니구나, 선수들의 판이 아니구나, 프로들의 판이구나, 그리고 내년엔 더 그렇겠구나 라는 거를 좀 감접적으로 직접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매매를 해보시던, 아니면 관심 종목에 두고 한번 연습하시던, 모의 투자를 하시던 한번 그런 공부의 시간으로 가져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부탁하건대 유료 방송 종목 팟빵 게시판에 공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그거는 저도 연맥이는 거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유료 방송을 듣는 분들만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게 필요한데 거기다 대고 떡하고 게시판에다가 종목을 공개해버리면 정말 저 연맥이고 유료 회원들 연맥이는 거거든요. 유료 방송 들으신 분들 연맥이는 거거든요. 앞으로 팟빵 게시판에 종목 공개하시는 분은 저를 일부러 연맥이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단시켜버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유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제가 보호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변동성 잘 관리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0월 8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